옛날 아주 먼 옛날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바람조차 쉬어간다는 고요한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외부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곳이었지만 그 덕분에 마을은 세월의 흐름을 비껴간 듯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며 평온하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밥 짓는 하얀 연기가 초가지붕 위로 피어오르고 저녁이면 소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원앙 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마을 가장 안쪽 양지바름 명당에는 대대로 벼슬을 지냈다는 김대감의 기와집이 웅장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99칸이나 된다는 그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우러러보아야 할 높은 산과 같았고 그 집 담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마을 사람들의 가장 큰 이야깃거리이자 관심사였습니다. 그 김대감 댁에는 덕구라는 이름의 노비가 한 명 살고 있었는데 그는 타고나기를 우직하고 성실하여 요령을 피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잠든 새벽녘에 가장 먼저 눈을 뜨는 이도 덕구였고 모두가 일을 마치고 들어간 늦은 밤까지 남은 일을 살피는 이도 덕구였기에 집안의 굳은 일은 도맡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비록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글 한 줄 배운 적이 없었으나 타고난 심성이 흙을 닮아 진득하고 깊었으며 말 못하는 짐승이나 풀 한 포기에도 마음을 쓸 줄 아는 따뜻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곰같이 미련하다고 놀리기도 했지만 덕구는 그저 허허 웃으며 자신의 투박한 손으로 마당을 쓸고 묵묵히 자기 몫의 하루를 채워나갈 뿐이었습니다. 김대감의 집은 워낙 넓고 화려했지만 집 뒤편으로 돌아가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버려진 땅이 한 곳 있었습니다. 그곳은 큰 바위들이 제멋대로 널려 있고 억센 잡초들만 무성하게 자라나 대낮에도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귀신 나오는 뒷산이라 부르며 근처에 가기조차 꺼렸습니다. 주인인 김대감조차 그 땅은 쓸모가 없어버린 지 오래라 담장조차 제대로 두르지 않고 방치해 두었기에 가끔 들짐승들이나 내려와 쉬었다 가는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모두 외면하는 그 척박한 땅을 유독 덕구만은 남다른 눈길로 바라보곤 했으니 그의 눈에는 그곳이 버려진 땅이 아니라 아파서 신음하는 땅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덕구는 일이 없는 틈이 생길 때마다 남들 몰래 그 뒷산으로 올라가 한참을 서성이다 내려오곤 했습니다. 거친 돌부리에 발이 채이고 가시덤불이 옷자락을 잡아당겨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땅의 생김새를 살피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얼굴로 느껴보았습니다. 그의 생각에 땅은 사람의 몸과 같아서 기운이 막히면 병이 들고 기운이 통하면 다시 살아나는 법이었는데 이 뒷산은 큰 바위들이 물길을 막고 있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병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배운 적은 없었지만 어려서부터 자연 속에서 뒹굴며 자란 덕분에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물이 어디로 흘러야 땅이 썩지 않는지를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덕구는 남들이 잠든 야심한 시각이나 모두가 쉬는 점심시간을 쪼개어 그 뒷산의 돌들을 하나둘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장정 서너시 달라붙어도 꼼짝 않을 것 같은 거대한 바위를 지렛대를 이용해 조금씩 밀어내기도 하고 흙 속에 파묻힌 날카로운 돌들을 캐내어 한쪽으로 가지런히 쌓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져 흙바닥을 적셨고 거친 돌에 긁혀 손바닥은 성한 날이 없었지만 덕구의 얼굴에는 묘한 즐거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바위 하나를 옮길 때마다 꽉 막혀있던 바람의 길이 열리는 듯 시원한 기분이 들었고 흙을 파내어 물길을 터줄 때마다 땅이 고맙다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성한 잡초밭에 불과했던 그곳이 덕구의 손길이 닿으면서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는데 그 변화는 아주 미미하여 무심한 사람들의 눈에는 좀처럼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알고 있었으니 돌무더기 아래 갇혀 썩어가던 물이 이제는 맑은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고 습하고 차갑던 땅에 햇볕이 들기 시작하면서
흙의 냄새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흐르는 물길을 따라 작은 웅덩이를 만들어 물이 잠시 머물다 가게 했고,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막기 위해 튼튼한 돌담을 쌓아 아늑한 기운이 감돌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땅을 개간하는 일이 아니라 마치 아픈 사람을 정성껏 간호하여 기운을 차리게 하는 의원의 손길과도 같은 정성이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하인들은 덕구가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혀를 차며 비웃기 일쑤였습니다. 어이 덕구 자네는 주인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사서 고생을 하는구만. 그 거친 땅을 파헤쳐봤자 나올 게 뭐 있다고 그리 애를 쓰나. 혹시 거기 금덩이라도 묻혀 있는 줄 아는가? 하며 조롱 섞인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러면 덕구는 그저 순박한 미소를 지으며 글쎄요, 그저 땅이 답답해 보여서 숨통이나 좀 트여주려는 것이지요. 하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헛수고로 보였겠지만 덕구에게는 그 땅과 나누는 대화가 세상 어떤 보물보다도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는 늦가을이 되었을 때 덕구의 정성은 더욱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다른 밭들은 찬 서리에 채소들이 얼어붙고 땅이 딱딱하게 굳어갔지만 덕구가 돌본 뒷산의 그 작은 땅만큼은 여전히 훈훈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구가 바위를 옮겨 바람의 길을 바꾸고 물길을 돌려놓은 덕분에 북풍은 비껴가고 따뜻한 지열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고스란히 땅속에 머물게 된 것이었습니다. 덕구는 그 신비로운 변화를 지켜보며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는 남몰래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덕구는 그 따뜻한 땅에 시험 삼아 귀한 약초 씨앗 몇 개와 겨울을 나기 힘든 꽃나무를 심어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씨앗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싹을 틔우고 뿌리를 깊게 내렸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속처럼 포근한 흙의 기운이 어린 생명들을 감싸 안아 보호해주는 듯했는데 이는 덕구가 땅의 흐름을 읽고 순리에 맞게 거친 기운을 다스린 덕분이었습니다. 덕구는 틈날 때마다 그곳에 올라가 어린 싹들을 쓰다듬으며 그래 춥지 않지, 조금만 더 견디면 따뜻한 봄이 올 거야 하고 혼잣말을 건네곤 했는데 그 모습은 영락없이 자식을 돌보는 어미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난히 달이 밝아온 세상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던 때에 덕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 땅은 낮에 볼 때와는 또 다른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는데 덕구가 쌓아 올린 돌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마치 용이 웅크리고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그 가운데 서서 눈을 감고 땅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맑은 물소리와 바람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아름다운 악기 연주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땅은 버려진 황무지가 아니라 누군가 그 가치를 알아봐 주기만을 기다려온 천하의 명당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덕구는 자신이 발견한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슴 깊이 묻어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만약 욕심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장 달려들어 땅을 파헤치고 망가뜨릴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소중한 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아무렇지 않은 척 그저 심심풀이로 돌을 쌓는 척 연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짐짓단청을 피우거나 엉뚱한 곳에 돌을 놓기도 하며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겼고 오직 아무도 없는 시간 달빛과 별빛만이 그를 지켜보는 시간에만 진심을 다해 땅을 어루만졌습니다. 김대감은 워낙 재산이 많고 땅이 넓어 집 뒤편 귀퉁이에 있는 자투리 땅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끔 사랑채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볼 때면 시야를 가리는 잡목들이 거슬린다며 혀를 찰 뿐 그곳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대감의 무관심은 덕구에게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는데 주인의 간섭 없이
오롯이 자신의 뜻대로 땅을 가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주인이 버린 그 땅을 자신만의 비밀 정원으로 삼아 세상의 시름을 잊고 자연과 하나 되는 평온한 시간을 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 해가 지나자 덕구의 손길이 닿은 그곳은 이제 예전에 황량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제법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무질서하게 널려있던 바위들은 정교하게 쌓인 돌담이 되어 바람을 막아주었고 제멋대로 흐르던 물줄기는 작은 연못을 이루어 맑게 고였다가 다시 흘러나갔습니다. 척박했던 흙은 검고 윤기 흐르는 옥토로 변하여 무엇을 심어도 쑥쑥 자라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주변의 공기마저 다른 곳보다 맑고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꾸민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조화를 이룬 데서 오는 편안하고 깊이 있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덕구는 그 땅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한 성취감이 아니라 땅에 대한 경외심과 고마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땅을 살린 것이 아니라 땅이 자신을 받아주었다고 생각했고 비천한 노비인 자신에게도 마음을 열어준 자연의 너그러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흙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올리기도 하고 좋은 술이 생기면 땅에 먼저 부어주며 감사의 예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덕구에게 풍수란 어려운 책에 적힌 이론이 아니라 이처럼 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했던가요? 덕구가 그토록 애지중지 갖고 온 이 비밀스러운 공간에도 서서히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김대감댁 뒷산에서 밤마다 서기가 어린다는 둥, 기이한 불빛이 보인다는 둥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지나가던 스님이나 직원들이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걸음을 멈추고 뒷산을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간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헛소문이라 치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버려진 땅에 무언가 대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 날 한양에서 김대감의 먼 친척 조카라는 사람이 찾아오면서 집안의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이라 불리는 그는 눈매가 날카롭고 입술이 얇아 한눈에 보기에도 심사가 고약하고 욕심이 많아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김대감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얹혀살러 들어온 것이었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하인들을 쥐잡듯이 잡고 집안 구석구석을 쏘아보고 다니며 돈이 될 만한 것이 없는지 살피기 바빴습니다. 덕구는 본능적으로 그 최서방이라는 자가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릴 위험한 인물임을 직감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최서방은 낮에는 대감 앞에서 온갖 아양을 떨며 비위를 맞추었지만 대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주인 행세를 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는 하인들이 쉬는 꼴을 보지 못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일을 시켰으며 특히 우직하고 말대꾸 없는 덕구를 만만하게 보고 더욱 괴롭혔습니다. 내 이놈 눈빛이 둔에 빠져서 일은 제대로 하겠느냐. 밥값이라도 하려면 잠을 줄여서라도 움직여야지. 하며 덕구를 구박했지만 덕구는 그저 예, 알겠습니다요. 하고 고개를 숙일 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덕구의 머릿속에는 오직 뒷산의 땅이 최서방의 눈에 띄지 않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어서 최서방은 집안을 돌아다니다 기어이 뒷산으로 통하는 좁은 길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잡초가 무성한 길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그 길 끝에서 은은하게 풍겨나오는 맑은 기운과 향긋한 흙냄새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덕구가 정성스레 쌓아 올린 돌담과 맑은 연못, 그리고 한겨울에도 푸른빛을 잃지 않은 약초들을 본 최서방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곳이 예사로운 곳이 아님을 알아차렸고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은 그날부터 덕구의 뒤를 밟으며
그가 뒷산에서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덕구가 늦은 밤 몰래 그곳으로 올라가 흙을 만지고 물길을 살피는 모습을 지켜본 최서방은 덕구가 그곳에 주인의 보물을 숨겨두었거나 아니면 그 땅 자체에 금맥이라도 흐르는 것이 틀림없다고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이놈 천한 노비 주제에 감히 주인의 땅에 보물을 숨겨 내 저것을 빌미로 한몫 단단히 챙겨야겠구나. 최서방의 마음속에는 이미 검은 욕심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고 이는 곧 덕구와 그 소중한 땅에 닥쳐 올 거대한 시련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덕구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오늘도 묵묵히 돌 하나를 들어 정성스레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 돌이 놓임으로써 땅의 기운이 완성되고 흐름이 원활해진다는 것을 그는 손끝의 감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덕구의 땀을 식혀주었고 나무집들이 흔들리며 마치 조심하라고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내었지만 작업에 몰두한 덕구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상골 마을의 밤은 깊어가고 하늘의 별들은 아무 말 없이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덕구의 지극한 정성과 최서방의 검은 욕심이 교차하는 그 뒷산 평화롭던 그곳에 이제 곧 폭풍우가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땅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무거운 경고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과연 덕구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온 이 땅을 욕심쟁이 최서방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땅이 품고 있는 진짜 비밀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바람이 전하는 뒷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어두운 구름이 해를 가리면 순식간에 대지가 서늘해지듯 평화롭던 김대감 댁에도 최서방이라는 먹구름이 들이우자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의 눈으로 덕구를 감시했는데 그의 눈에는 덕구가 밥을 먹는 것도 장작을 패는 것도 모두 수상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덕구가 잠시라도 일손을 놓고 먼 산을 바라보거나 생각에 잠길 때면 최서방은 어김없이 나타나 무슨 꿍꿍이를 그리 꾸미고 있느냐 며 윽박질렀고 덕구가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면 그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져만 갔습니다. 최서방의 머릿속에는 오직 덕구가 뒷산 어딘가에 엄청난 재물을 숨겨두고 혼자서만 부귀영화를 누리려 한다는 망상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최서방은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입이 근질거려 견딜 수가 없었는지 슬금슬금 다른 하인들에게 다가가 덕구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일하는 참모에게 다가가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네 요즘 덕구 그 녀석 행실이 좀 이상하지 않은가? 밤마다 몰래 밖을 놔두는 것이 영 수상쩍어. 내 듣자 하니 주인의 물건에 손을 댄다는 소문도 있던데 하며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어 퍼뜨렸습니다. 순박한 하인들은 처음에는 덕구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양반인 최서방이 계속해서 은밀하게 속삭이자 점차 반신반의하며 덕구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발이 없어도 천리를 간다고 최서방이 뿌린 의심의 씨앗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독초처럼 빠르게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마당을 쓸고 있는 덕구에게 다른 노비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덕구야, 너 정말 뒷산에다가 뭘 숨겨놓은 거냐? 최서방님이 그러시던데 네가 밤마다 거기 가서 땅을 파고 뭔가를 묻는다면서. 그 말을 들은 덕구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빗자루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정성스레 가꾼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병든 땅을 살리기 위한 물길과 돌담이었는데 그것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입을 거치니 도둑질로 둔갑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덕구는 억울한 마음에 아니네 나는 그저 버려진 땅이 안쓰러워 돌을 치웠을 뿐이네.
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의심에 물든 동료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흉흉해지자 덕구는 더욱더 몸을 낮추고 숨을 죽이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힘든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둘러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나누며 고단함을 씻었겠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덕구 곁에 오려 하지 않았고 덕구 또한 그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는 외톨이가 되어 마구간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뒷산에 두고 온 어린 나무들과 막 틔운 싹들이 걱정되어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는 그곳에 갈 수 없게 된 지금 덕구는 혹여나 자신이 만들어둔 물길이 막혀 다시 땅이 썩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해질 역의 노을이 붉게 타오르던 때에 남루한 승복을 걸친 노수님 한 분이 동냥을 하러 김대감 댁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스님은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여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보는 듯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대문을 두드리기 전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집 주위의 형세를 살피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허허허 기이하도다. 집 안에는 탁한 기운이 가득한데 집 뒤편에서는 맑은 서기가 솟아오르고 있으니 이 무슨 조화인고. 스님의 시선은 정확하게 덕구가 갖고 놓은 뒷산을 향해 있었고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의 기운을 단번에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마침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던 덕구가 스님을 발견하고는 급히 달려가 정중하게 합장을 하고 시주쌀을 한 바가지 퍼다 드렸습니다. 스님은 덕구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더니 대뜸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처사 자네의 손에서는 흙냄새가 나고 눈에서는 물길이 흐르는구먼. 저 뒤에 있는 땅의 주인이 바로 자네인가? 덕구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스님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이 집의 종일 뿐이고 저 땅은 주인 어른의 것입니다. 저는 그저 엉망인 땅이 불쌍해 조금 만져주었을 뿐입니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덕구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스님은 덕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땅은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아끼고 보살피는 이가 진정한 주인인 법일세. 자네가 쏟은 정성은 하늘이 알고 땅이 기억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나. 그리고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덧붙였습니다. 허나 조심하게. 맑은 물에는 항상 흙탕물을 일으키려는 미꾸라지가 꼬이는 법이야. 욕심에 눈먼 자가 땅을 건드리면 화를 입을 것이나 진심을 가진 자는 결국 땅의 보호를 받을 걸세. 때를 기다리게 때를.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는 바람처럼 홀연히 사라져버렸고 덕구는 멍하니 서서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이 다녀간 후 덕구는 마음을 다잡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스님의 말씀대로 진심은 언젠가 통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덕구의 바람과는 반대로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최서방은 스님이 덕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는 그 스님이 덕구에게 보물이 묻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러 온 것이라고 제멋대로 단정지어 버린 것입니다. 그의 탐욕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더 이상 눈치만 보고 있을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서방은 하인들을 모두 마당에 집합시킨 뒤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오늘부터 내 허락 없이 뒷산 근처에 얼씬거리는 놈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테니 그리 알아라. 특히 덕구 너는 헛된 생각하지 말고 문밖 출입도 삼가라. 그리고는 읍내에서 건장한 일꾼 몇 명을 불러들여 괭이와 삽을 들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덕구가 애써 갖고 놓은 정원을 파헤쳐
그 밑에 숨겨진 보물을 찾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일꾼들은 그저 돈을 준다니 시키는 대로 괭이질을 시작했고, 평화롭던 뒷산은 순식간에 거친 쇠부티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방 안에 갇혀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덕구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괭이가 땅을 찍을 때마다 마치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 저기는 물길이 지나는 자리인데 저기를 막으면 안 되는데, 저 돌은 바람을 막아주는 돌인데 저걸 치우면 어린 나무들이 얼어 죽을 텐데. 덕구는 안절부절 못하며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만 최서방이 세워둔 감시인이 문 앞을 지키고 있어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가 지난 수년 동안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조화와 균형이 한순간의 욕심으로 인해 무참히 파괴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최서방과 일꾼들은 덕구가 정교하게 쌓아 올린 돌담을 무너뜨리고 맑은 물이 고이도록 만든 연못의 둑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여기가 좀 불룩한 게 수상하다 며 멀쩡한 땅을 깊이 파헤쳤고, 이 나무 뿌리 밑에 뭐가 있을지 모른다 며 애써 심은 약초들을 뿌리째 뽑아 던졌습니다. 덕구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정성껏 빚어놓은 대지의 혈맥들이 무식한 곡괭이질에 끊어지고 터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맑게 흐르던 물이 갑자기 붉은 흙탕물로 변해 콸콸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어디선가 불어온 음산한 바람이 일꾼들의 땀을 차갑게 식히며 주위를 감돌았습니다. 일꾼 중 한 명이 땀을 닦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어이구, 땅이 왜 이리 질척거려. 아까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진흙탕이 되었네. 또 다른 일꾼은 기분이 영 찜찜하구먼. 땅을 팔 때마다 이상한 신음 같은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라며 겁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최서방은 눈에 불을 켜고 소리쳤습니다. 시끄럽다. 잔말 말고 더 깊이 파. 분명히 이 아래 금항아리가 묻혀 있을 거야. 덕구 그놈이 괜히 여기를 가꿨을 리가 없어. 그는 땅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한 채 오직 황금에 대한 집착으로 사람들을 더욱 거칠게 다그쳤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갑작스러운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낮 동안 파헤쳐진 뒷산에서 시작된 바람은 김대감의 집을 휘감으며 문창호를 덜컹거리게 만들었고, 기와 지붕 위에서는 무언가 굴러가는 듯한 소리가 밤새도록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공포에 떨었으며, 특히 최서방은 보물을 찾지 못한 분함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꾸만 창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듯한 환영에 시달렸고, 귀가에서는 내 땅을 돌려다오 하는 듯한 바람소리가 윙윙거렸습니다. 이것은 덕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땅의 분노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는 징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뒷산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덕구가 만들어둔 아름다운 풍경은 온데간데 없고, 여기저기 파헤쳐진 구덩이와 아무렇게나 나뒹구는 바위들로 인해 마치 전쟁터와 같은 흉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맑던 연못은 흙더미에 파묻혀 악취를 풍기는 물웅덩이로 변했고, 생기를 잃은 나무들은 누렇게 시들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마당에 나온 하인들은 혀를 차며 수근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좋은 땅을 저렇게 망쳐놓다니. 최서방 욕심이 과해도 한참 과했지.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최서방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덕구는 겨우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뒷산으로 올라갔다가 그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훼손된 땅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그의 눈물은 메마른 흙 위로 떨어져 스며들었고, 마치 그 슬픔에 공명하듯 하늘에서도 부슬부슬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무너진 돌담 조각 하나를 집어들고 가슴에 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 어떻게든 주인이 돌아오실 때까지
이 땅의 숨을 다시 붙여놓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최서방은 며칠 동안 땅을 파헤쳤지만 금조각 하나 나오지 않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모든 탓을 덕구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얀 놈이 내 눈을 피해 보물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이 분명해. 아니면 내가 찾지 못하도록 요술을 부렸거나 그는 이제 덕구를 집에서 쫓아내고 나아가 관에 고발하여 혼쭐을 내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삐뚤어진 마음은 덕구에 대한 증오로 바뀌어갔고 집안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편 한양으로 떠났던 김대감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전갈이 도착했습니다. 며칠 후면 대감이 도착한다는 소식에 집안 식구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최서방의 얼굴에는 비릿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는 대감이 오면 덕구가 주인의 땅을 훼손하고 재물을 훔치려 했다고 거짓 고변을 하여 덕구를 쫓아내고 자신이 이 집의 실권자가 되어 뒷산을 차지할 완벽한 시나리오를 구상했습니다. 다가오는 대감의 귀환은 덕구에게 있어 누명을 벗을 기회이기도 했지만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덕구는 몰래 연장을 챙겨 들고 비를 맞으며 다시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최서방이 파헤쳐 놓은 구덩이 때문에 물길이 막혀 땅이 썩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빗물과 흙탕물에 온몸이 젖는 줄도 모르고 막힌 수로를 뚫고 넘어진 나무를 일으켜 세며 땅을 응급처치했습니다. 비록 낮에 또다시 망가질지라도 밤사이만이라도 땅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려는 그의 눈물겨운 사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묵묵히 흙을 만지는 덕구의 등 뒤로 검은 그림자가 스윽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것이 최서방인지 아니면 그를 돕려는 산신령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과연 덕구는 최서방의 집요한 방해와 모함을 뚫고 땅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곧 도착할 김대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맑은 기운과 탁한 욕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폭풍전야의 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추적추적 내리며 마을을 온통 잿빛으로 물들였고 며칠째 계속되는 궂은 날씨 탓에 사람들의 마음마저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최서방이 욕심에 눈이 멀어 뒷산을 헤집어 놓은 뒤로 김대감의 집에는 기이하고 불길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맑고 달기로 소문났던 집 앞의 우물물이 갑자기 붉은 진흙탕으로 변해 솟구치는가 하면 한밤중에는 마구간의 소들이 이유 없이 슬피 울어대어 잠을 설친 하인들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부엌에서는 불씨가 잘 살아나지 않아 참모들이 애를 먹었고 멀쩡하던 장독이 저절로 금이가 터지는 등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흉흉한 변고들이 집안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김대감 집 쪽을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 집 뒤편에서 뿜어져 나오던 맑은 기운이 다 사라지고 검은 연기 같은 것이 감도는구먼. 산의 배를 갈라놓았으니 산신이 노안개야. 필시 큰 사달이 날 징조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 집 앞을 지나기를 꺼렸고 집안 하인들 사이에서도 최서방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는 공포감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사단을 일으킨 장본인인 최서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이 모든 것이 덕구가 부리는 요사스러운 술수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덕구가 몰래 뒷산에 저주를 걸어 집안을 망하게 하고 그 틈을 타 보물을 훔쳐 달아나려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최서방은 불안한 마음에 하인들을 더욱 닥달했습니다. 이놈들 뭘 멍하니 보고만 있느냐. 당장 덕구놈을 헛간에 가두고 꼼짝 못하게 감시해라. 그놈이 또 무슨 짓을 꾸밀지 모른다. 그의 섯을 퍼런 호통의 하인들은 어쩔 수 없이 덕구를 잡아다가 낡은 헛간에 밀어넣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덕구는 억울함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음하고 있을 뒷산의 땅이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는데 무너진 둑이 터지면 그나마 남아있던 지기마저 쓸려 내려갈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제발 비가 그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덕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듯 밤이 깊어질수록 천둥 번개가 치며 비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번쩍이는 번개가 헛간 내부를 비출 때마다 덕구의 눈앞에는 파헤쳐진 흙더미 속에서 울고 있는 어린 나무들의 모습이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덕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헛간 구석에 쌓여있던 집더미를 뒤져 녹슨 쇠스랑 하나를 찾아냈고 그것으로 썩은 나무 판자로 된 뒷벽을 조심스럽게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오직 탈출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필사적으로 구멍을 넓혔습니다. 겨우 사람이 빠져나갈 만한 구멍이 뚫리자 덕구는 비를 뚫고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쏟아지는 폭우가 그의 몸을 때렸고 진흙탕이 발목을 잡았지만 그는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기어서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덕구는 처참한 광경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최서방이 보물을 찾겠다고 파놓은 구덩이마다 빗물이 고여 흙탕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고 그 물살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려 아래쪽 사랑채 담장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즉시 흙을 퍼날라 물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내가 막아줄게. 그는 울부짖으며 맨손으로 돌을 나르고 흙을 다져 급한 불을 끄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덕구는 빗물에 젖은 옷이 무겁게 달라붙고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구멍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진 땅의 기운을 바로잡기 위해 애썼습니다. 물이 너무 급하게 흐르면 흙이 깎여나가니 큰 돌을 놓아 유속을 줄이고 물이 고여 썩을 것 같은 곳은 작은 수로를 내어내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마치 훌륭한 의원이 위급한 환자의 혈자리를 찾아 침을 놓듯이 덕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광란하듯 날뛰던 물줄기가 조금씩 진정되고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개만이 그의 처절한 사투를 비춰주었고 땅은 그의 정성에 화답하듯 조금씩 울림을 멈추는 듯 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가 조금 잦아들었고 덕구는 탈진하여 진흙탕 속에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는 사랑채 쪽으로 향하던 거대한 물줄기를 안전한 계곡 쪽으로 돌려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만약 덕구가 아니었다면 그날 밤 김대감의 사랑채는 산사태에 휩쓸려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덕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흐릿한 눈으로 자신이 임시로 복구해놓은 돌담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다시 헛간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그 자리에서 잠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날이 밝자 헛간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하인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최서방은 "거 봐라, 그놈이 죄를 짓고 도망친 게야 당장 마을을 뒤져서라도 잡아와라" 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수색에 나선 하인들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뒷산 입구에서 쓰러져 자고 있는 덕구를 발견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골아떨어진 덕구의 모습은 영락없는 거짓골이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밤새 정리된 수로와 가지런히 놓인 돌들이 그가 밤새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서방의 눈에는 그것이 보일 리 없었습니다. 그는 덕구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깨우며 "내 이놈 감히 탈옥을 하고 또다시 땅을 건드려 네가 기어이 우리 집을 망하게 작정했구나" 하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덕구는 멍든 얼굴로 끌려와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려졌습니다.
최서방은 이번 기회에 덕구를 아주 요절낼 생각으로 미리 준비해둔 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덕구의 허름한 방을 뒤지는 척하다가 자신의 품에 숨겨두었던 은수저 한 벌과 옥 가락지를 이불 밑에서 꺼내들며 소리쳤습니다. 이것 보아라. 이 도둑놈이 주인의 재물을 훔쳐다 숨겨놓았다. 뒷산의 구멍을 파고 다니던 것도 다 이 훔친 물건들을 숨기려던 수작이었어. 하인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고 덕구는 너무나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서방님이. 덕구가 항변하려 했지만 최서방은 발길질로 덕구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요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대감마님 행차시오라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양에 갔던 김대감이 예정보다 하루 일찍 집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고 최서방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계획을 완성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는 덕구를 밧줄로 꽁꽁 묶어 마당 한쪽에 처박아 두고는 거짓 눈물을 흘릴 준비를 하며 대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대감의 가마가 마당으로 들어오자 최서방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엎드리며 곡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형님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형님이 안 계신 동안 집안에 큰 병고가 생겨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김대감은 긴 여독으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탁한 공기와 하인들의 겁먹은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최서방의 호들갑스러운 인사를 받는 둥, 많은 둥 하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집안 꼴이 이게 무슨 난리일인가? 마당은 어수선하고 우물가에는 흙탕물이 고여 있으며 자네는 어찌하여 울고불고 하는가? 김대감의 날카로운 눈빛에 최서방은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어 덕구를 손가락질하며 고자질을 시작했습니다. 저 천한 종놈 덕구놈 때문입니다. 저놈이 형님의 눈을 피해 집안 물건을 훔치고 그것도 모자라 뒷산에 저주를 걸어 집안의 맥을 끊으려 했습니다요. 김대감은 묶여있는 덕구를 바라보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덕구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으나 대감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덕구가 저주를 걸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최서방은 신이 나서 침을 튀기며 설명했습니다. 저놈이 밤마다 뒷산에 올라가 멀쩡한 땅을 파헤치고 흉물을 묻어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하고 담장이 무너지는 병고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것을 막으려 했으나 저놈이 힘으로 대들고 심지어 제 방에서 훔친 은수저까지 나왔습니다. 당장 관에 넘겨 곤장을 치어야 합니다. 최서방의 말만 들으면 덕구는 천하의 몹쓸 대역 죄인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잠시 침묵하며 턱수염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는 덕구가 어릴 적부터 보아온 성실한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서방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힘들었지만 집안 꼴이 엉망이 된 것은 눈에 보이는 사실이었습니다. 대감은 천천히 덕구 앞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덕구야, 네가 정말 이 집을 해하려고 하였느냐? 네가 뒷산을 망가뜨렸다는 것이 사실이냐? 덕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맑고 깊었으며 두려움보다는 어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감히 어찌 주인의 집을 해야겠습니까? 소인은 그저 아픈 땅을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픈 땅을 살린다. 김대감은 덕구의 뜻밖의 대답에 눈썹을 꿈틀거렸습니다. 덕구는 말을 이었습니다. 뒷산은 오래전부터 돌무더기에 막혀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인이 돌을 치우고 물길을 터주니 땅이 살아나 꽃을 피웠습니다. 하오나 최서방님께서 오신 뒤로 보물을 찾는다며 맥을 끊고 물길을 막으시니 땅이 노하여 피를 토하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어젯밤 비에 사랑채가 무너지지 않은 것은 그나마 끊어진 물길을 다시 이었기 때문입니다. 덕구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고 그 말 속에는 거짓이 섞일 수 없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최서방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형님, 저놈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죄를 덮어씌우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겁니다. 당장 저놈의 주리를 틀어야 합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손을 들어 최서방을 제지했습니다. 대감은 벼슬살이를 하며 수많은 사람을 겪어본지라 사람의 눈을 보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정도는 구분할 줄 아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서방의 당황한 기색과 덕구의 초연한 태도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대감은 결단을 내린 듯 말했습니다. 좋다. 누구 말이 옳은지는 현장을 보면 알게 되겠지. 지금 당장 뒷산으로 가보자. 최서방은 당황하여 펄쩍 뛰었습니다. 형님, 위험합니다. 그곳은 지금 저주받은 기운이 가득하고 땅이 질퍽거려 가실 곳이 못 됩니다. 제가 나중에 다 정리해서 보여드릴 테니 그는 자신이 저지른 참상을 대감이 직접 목격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집 땅이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길을 터라. 대감의 서리빨 같은 명령에 하인들은 급히 뒷산으로 향하는 길을 열었고 최서방은 사색이 되어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묶인 채로 끌려가는 덕구의 시선은 오직 하나. 자신이 밤새 지켜낸 그 땅이 대감에게 진실을 말해주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일행이 뒷산 입구에 들어서자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엉망진창이 된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김대감은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름답던 숲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거인이 밟고 지나간 듯 파헤쳐진 구덩이와 쓰러진 나무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러나 대감의 눈길을 끈 것은 그 폐허 속에서도 유일하게 질서가 잡혀있는 한 줄기 물길이었습니다. 붉은 흙탕물이 가득한 웅덩이들 사이로 누군가 밤새 정성스레 쌓은 돌 둑을 따라 맑은 물이 가늘게나마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길 주변의 흙만이 유실되지 않고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천천히 그 물길을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덕구가 말한 대로 땅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흔적들이 역력했습니다. 무식하게 땅을 파낸 자국과 그것을 수습하고 어루만진 자국이 너무나 확연하게 구별되었습니다. 대감은 웅덩이 옆에 쪼그려 앉아 흙을 한 줌 쥐어보았습니다. 최서방이 파헤친 흙은 죽은 듯 차갑고 냄새가 났으나 덕구가 다져놓은 두개 흙은 따뜻하고 향긋한 냄새가 났습니다. 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최서방과 덕구를 번갈아 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더니 과연 그렇구나. 바로 그때 갑자기 땅이 우웅 하는 소리를 내며 가볍게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덕구만은 편안한 표정으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붕괴의 징조가 아니라 막혔던 기운이 뚫리면서 땅이 내쉬는 안도의 한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덕구가 밤새 터놓은 물길 덕분에 고여있던 수압이 해소되면서 집안이 안정을 되찾은 것입니다. 김대감은 이 신비한 현상을 목격하고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어지러워진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뿐이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집안에는 더 큰 폭풍이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땅 위로 드러났고 거짓은 설 곳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흙 묻은 손을 털며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모두 사랑채 마당으로 모여라. 내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집안을 살렸고 누가 망치려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랑채 앞마당에는 숨막힐 듯한 정적이 감돌았고 모여든 하인들과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대청마루에 앉은 김대감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대감은 호랑이 같은 눈으로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앞에는 오랏줄에 묶인 덕구와 짐짓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최서방이 나란히 꿇어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하여 침 넘기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천천히 그리고 아주 무겁게 입을 열어 최서방을 향해 물었습니다. 자네는 덕구가 내 재물을 탐하여 땅을 파헤치고 훔친 물건을 숨기려 했다고 하였지. 그 말이 추호도 거짓이 없는가? 최서방은 대감의 서슬퍼런 질문에 잠시 흠칫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하고 더욱 목소리를 높여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님.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놈이 밤마다 도둑고양이처럼 뒷산을 드나들며 땅을 파고 무언가를 묻더이다. 그래서 제가 파보았더니 저놈이 숨겨둔 흉물들이 나왔고 방을 뒤져보니 은수저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놈은 주인을 능멸한 대역 죄인입니다. 그는 품에서 챙겨온 은수저와 옥 가락지를 흔들어 보이며 자신이 마치 충성스러운 신하라도 되는 양열변을 토했습니다. 주변 하인들은 그 증거물을 보고 수군거렸고 덕구는 기가 막혀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최서방이 내미는 은수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옆에 서 있던 집사에게 눈짓을 주어 그것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대감은 은수저에 묻은 흙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수저에 묻은 흙은 붉고 끈적이는 황토로구나. 이 흙은 우리 집 뒷산 표면에 있는 검은 흙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을 파야만 나오는 생땅이다. 그리고는 시선을 들어 최서방을 쏘아보았습니다. 덕구는 겉흙을 다스려 나무를 심었다고 했다. 헌데 어찌하여 덕구가 훔쳐 방에 숨겨두었다는 수저에 자네가 보물을 찾겠다고 깊이 파헤친 구덩이 속에 황토가 묻어있는 것인가? 대감의 예리한 지적에 최서방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덕구가 깊이 묻으려고 땅을 깊게 파서 그럴 것입니다. 예, 분명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품속에서 천으로 감싼 두 덩이의 흙을 꺼내어 마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검고 윤기가 흐르며 향긋한 냄새가 나는 흙이었고 다른 하나는 질척하고 비릿한 악취를 풍기는 붉은 진흙이었습니다. 대감은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잘 보거라. 왼쪽은 덕구가 가꾼 돌담 밑의 흙이고 오른쪽은 최서방이 파헤친 구덩이의 흙이다. 이 겸은 흙을 보아라. 이것은 오랜 시간 정성으로 거름을 주고 숨을 틔워주어야만 만들어지는 옥토다. 덕구가 훔치려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땅의 생명이었을 것이다. 김대감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반면 이 붉은 흙은 어떠냐? 탐욕에 눈이 멀어 땅의 혈관을 끊고 억지로 끄집어낸 흙이라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네의 신발과 옷자락에 묻은 이 진흙이 바로 자네가 땅을 망치고 집안을 어지럽힌 범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감의 호통에 최서방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최서방이 범인이었구먼. 어쩐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도둑질을 할 리가 없지. 하이 겁짐.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이 최서방에게 쏟아졌고 최서방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대감은 집사를 불러 엄명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파렴치한 자를 대문 밖으로 내치거라. 내 형님의 아들이라 하여 거두어 주었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니 더 이상 내 집에 둘 수 없다.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않게 하여라. 하인들은 그동안 최서방에게 당했던 소름을 갚기라도 하듯 우르르 달려들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최서방은 형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하고 애원하며 매달렸지만 대감은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결국 최서방은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 한 짝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밖에서 구경하던 마을 아이들은 그에게 흙을 던지며 놀려댔고 최서방은 부끄러움과 분함을 이기지 못해 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마을 어귀로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집안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먹구름은 순식간에 거치게 되었습니다. 최서방이 쫓겨나고 마당이 조용해지자 김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덕구에게 다가가 직접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덕구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주제넘게 주인의 땅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덕구의 흙투성이가 된 손을 잡아 일으키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네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이 어두워 진작 너의 정성을 알아주지 못했다. 네가 아니었다면 어젯밤 큰 비에 우리 집은 무너졌을 것이다. 네가 이 집을 살린 은인이다. 대감의 그 한마디에 덕구는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인에게 인정받았다는 기쁨보다도 이제 더 이상 숨어서 땅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의 하인들도 박수를 치며 덕구의 누명이 벗겨진 것을 축하해 주었고 며칠 동안 집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훈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은 하인들에게 명하여 곡간 문을 활짝 열게 했습니다. 자, 이제 흉한 기운은 물러갔으니 집안을 다시 정돈해야 하지 않겠느냐. 모두 힘을 합쳐 뒷산을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하자. 그날 오후 김대감 댁 뒷산에는 절 없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예전에는 덕구 혼자 외롭게 돌을 나르던 그곳에 이제는 수십 명의 하인들과 마을 장정들이 모여들어 복구 작업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작업반장이 되어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쪽 물길은 너무 급하니 큰 바위로 막아주시고 이쪽은 흙이 쓸려 나갔으니 때를 입혀야 합니다. 사람들은 덕구의 지시에 군말 없이 따랐고 덕구는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은커녕 생기가 넘쳐 흘렀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김대감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합치니 복구 작업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최서방이 무식하게 파놓은 웅덩이는 다시 고운 흙으로 메워졌고 무너진 돌담은 더 튼튼하게 쌓아 올려졌습니다. 흙탕물로 가득 찼던 연못의 물을 퍼내고 맑은 계곡물을 끌어오자 연못은 다시 거울처럼 투명한 빛을 되찾았습니다. 넘어졌던 나무들을 일으켜 세우고 지지대를 받쳐주자 축 늘어졌던 나무집들이 다시 고개를 드는 듯 했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이 여러 사람의 간호로 기운을 차리듯 뒷산은 반나절 만에 평온하고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서산의 붉은 노을이 걸릴 무렵 작업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덕구는 마지막으로 물길의 흐름을 점검하기 위해 수로 끝에 섰습니다. 졸졸졸 끊어졌던 물소리가 다시 맑고 경쾌하게 이어지자 덕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신기하게도 흙탕물 때문에 자취를 감추었던 개구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울기 시작했고 어디선가 날아온 산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었습니다. 자연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사람들은 땀을 닦으며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았고 자신들의 손으로 명당을 되살려냈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김대감은 고생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애군을 씻어내기 위해 큰 잔치를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소를 잡고 술독을 비워라. 우리 집을 지켜준 덕구와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것이니 부족함이 없게 하여라. 부엌에서는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와 밥 짓는 냄새가 진동을 했고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며칠 동안 공포에 떨었던 마을 사람들도 냄새에 이끌려 하나둘씩 김대감 댁 마당으로 모여들었고 집안은 금세 잔치집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당 한가운데 큰 모닥불이 피어올랐고 사람들은 둘러앉아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연 덕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덕구에게 술을 따라주며 자네가 풍수를 볼 줄 아는 도사였다니 몰라봤네 그려. 덕구 덕분에 우리 마을에도 좋은 기운이 돌겠어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아유 아닙니다. 그냥 땅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요 하며 얼굴을 붉혔지만 그 표정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김대감도 사랑채 마루에 앉아 그 왁자지껄한 풍경을 흐뭇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들어 밤하늘의 달을 향해 건배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천한 신분이라도 귀한 마음을 가지면 귀인이 되는 법이건을 내 그동안 껍데기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구나. 대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덕구를 단순히 노비가 아니라 집안의 소중한 식구로 아니 땅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조언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열기를 식혀주었고 모닥불의 불티가 별처럼 밤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잔치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최 서방이 남기고 간 불신과 탐욕의 상처는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웃음으로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덕구는 얼큰하게 취한 채 친구들의 등에 엎여 방으로 돌아가면서도 자꾸만 뒷산 쪽을 돌아보며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그만의 비밀 정원이 아니라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을의 보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땅도 사람도 모두가 제자리를 찾고 편안한 숨을 쉬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덕구의 지혜로 되살아난 이 명당이 과연 김대감 집안에 어떤 복을 가져다 줄지,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설이 되었는지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듣는 옛날 이야기처럼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결말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편으로 이어집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계절이 몇 번 바뀌자 김대감 댁 뒷산에는 다시 평화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가을에 그 소란스러웠던 상처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물어 있었고 덕구의 정성 어린 손길이 닿은 땅에서는 생명이 폭죽처럼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겨우내 땅속 깊은 곳에서 숨죽이고 있던 씨앗들이 따스한 봄볕을 받아 앞다투어 싹을 틔웠는데 그 기세가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힘차고 싱그러웠습니다. 무너졌던 돌담 사이사이에는 보랏빛 제비꽃과 노란 민들레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고 맑게 정비된 연못개는 버들강아지가 하얗게 피어올라 봄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뒷산은 이제 단순한 숲이 아니라 온갖 꽃과 나무들이 어우러져 숨쉬는 거대한 정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덕구가 터놓은 물길은 뒷산에서 시작하여 집안 곳곳을 돌아 마을 앞 가을로 흘러들었는데 신기하게도 이 물이 지나는 곳마다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시들어가던 오래된 감나무는 다시 윤기 흐르는 잎을 틔우더니 가을이 되자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탐스러운 감을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부엌에서 쓰는 우물물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맑고 단맛이 강해져서 그 물로 밥을 지으면 밥 아래 윤기가 흐르고 꿀맛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대감 댁 물맛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물동이를 이고 와 물을 얻어가기도 했는데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알턴 배탈이 났고
머리가 맑아진다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덕구가 땅의 혀를 제대로 짚어준 덕분에 좋은 기운이 물을 타고 온 마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안의 경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 공부하던 김대감의 아들이 과거 시험에 장원 급제하였다는 기쁜 소식이 날아든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낙방을 거듭하여 대감의 근심거리였던 아들이 집안의 기운이 맑아진 지 불과 1년 만에 큰 성과를 거두고 금이 환양하게 된 것입니다. 마을 어기부터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지고 홍패를 앞선 아들이 대문으로 들어서자 김대감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조상의 덕이라 칭송했지만 김대감은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상의 덕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집안의 막힌 기운을 뚫고 땅을 살려낸 덕구의 공이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잔치가 무르익은 어느 날 저녁 김대감은 덕구를 조용히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덕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허름한 옷차림의 공손한 자세로 주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은 오랫동안 덕구를 바라보다가 서한 위에 놓여있던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덕구의 신분을 증명하는 노비 문서였습니다. 대감은 덕구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구야, 너는 내 집의 종이 아니라 은인이다. 네가 땅을 살리고 물길을 틔운 덕에 내 집안이 번성하고 자식까지 잘 되었으니 내 어찌 너를 계속 천한 신분에 묶어둘 수 있겠느냐. 대감은 그 자리에서 화로의 문서를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종이가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덕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너는 자유의 몸이다. 내 너에게 논맞이기와 살집을 마련해줄 터이니 나가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거라. 김대감의 파격적인 제안에 덕구는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종살이로 뼈가 굵은 그에게 면천미안. 젠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덕구는 한참을 울고 나서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마님 은혜는 백골이 난망이오나 소인은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떠나면 저 뒷산의 어린 나무들과 물길은 누가 돌보겠습니까? 땅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하였습니다. 소인은 그저 마당 한 구석방 한 칸이면 좋카오니 죽는 날까지 저 땅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김대감은 덕구의 우직한 충심과 땅을 사랑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크게 감동했습니다. 대감은 덕구의 뜻을 받아들여 그를 내보내는 대신 집안의 살림과 땅을 관리하는 집사, 지씨의 직책을 맡기고 깍듯하게 대우해 주었습니다. 이제 덕구는 더 이상 헌옷을 입고 구박받는 노비가 아니라 번듯한 옷을 입고 하인들을 호령하며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덕구의 일상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뒷산으로 향했고 흙을 만지고 나무를 가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아무도 그를 비웃지 않고 모두가 존경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본다는 점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김대감 댁 뒷산은 덕구 정원이라 불리며 인근 고을까지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풍수지리를 공부하는 선비들이나 직관들이 그 명당의 기운을 구경하기 위해 멀리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곳은 천하의 명당이나 본래부터 명당이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명당으로 만든 곳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덕구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법 없이 언제나 겸손하게 흙의 이치와 물의 흐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땅을 억지로 이기려 하지 말고 땅이 원하는 대로 길을 열어주면 땅은 반드시 복으로 보답합니다. 그것이 덕구가 평생을 통해 깨달은 유일한 진리였습니다. 덕구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 나중에는 모эт자리를 봐달라거나 집터를 봐달라는 사람들의 부탁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돈을 받고
명당을 찾아주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난하고 힘든 농부들이 척박한 땅 때문에 고생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물기를 잡아주고 돌을 골라주며 농사를 잘 짓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주를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쓰지 않고 세상의 아픈 땅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돕는 데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덕구를 살아있는 토신 투셴이라 부르며 칭송했고 김대감 집안은 덕구 덕분에 더욱 존경받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한편 김대감 댁을 쫓겨나듯 떠났던 최서방에 대한 소문도 가끔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그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투전판을 기웃거리다가 가진 돈을 모두 날리고 결국에는 어느 낯선 타양에서 쓸쓸하게 병들어 지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인과응보라 혀를 찼지만 덕구는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뒷산에 올라가 막걸리 한 잔을 땅에 부으며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비록 악한 마음을 먹었으나 그 또한 땅의 무서움을 몰랐던 가여운 사람이니 부디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해 주십시오. 덕구의 마음은 그가 가꾼 옥토처럼 넓고 깊어서 미움조차 품을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어느덧 덕구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허리가 굽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김대감은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고 그 아들이 대감이 되어 집안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젊은 대감은 어릴 적부터 자신을 업어 키워준 덕구를 친할아버지처럼 모셨고 집안의 아이들도 덕구를 따르며 그의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덕구는 이제 힘든 밭일은 하지 못했지만 지팡이를 짚고 뒷산 정자에 앉아 흘러가는 구름을 보거나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듣는 것으로 소일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 날 오후 덕구는 손자 같은 아이들을 데리고 뒷산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큰 바위를 옮기고 물길을 낼 수 있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덕구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허허허, 힘들지 않았지. 땅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단다. 땅은 말 못하는 짐승과 같아서 사랑해주면 꼬리를 흔들며 반기지만 괴롭히면 물기도 한단다. 너희들도 나중에 커서 이 땅의 주인이 되거든 절대 땅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친구처럼 아껴주어야 한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덕구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집들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춤을 추었고 잘 익은 밤송이가 툭 하고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덕구는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천한 노비로 태어나 멸시와 천대를 받기도 했지만 흙과 함께한 세월은 그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깨달음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황금이 가득한 창고는 없지만 사시사철 변함없이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과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마을에는 집집마다 호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 댁 사랑채에서도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안채에서는 가족들의 오순도순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구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산을 내려와 자신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이부자리가 깔려있고 머리맡에는 맑은 물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눕기 전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뒷산의 윤곽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숲에서는 부엉이가 부엉부엉하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덕구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코끝으로 전해오는 흙냄새, 풀냄새, 그리고 맑은 밤 공기의 냄새가 온몸을 편안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
내일도 변함없이 해가 뜨고 바람이 불겠지. 평생을 땅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온 그의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 덕구는 흙의 품속에서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꿈꾸는 세상은 아마도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 맑은 물이 흐르는 다툼 없는 평화로운 낙원일 것입니다. 지금 창밖에도 어둠이 내려앉고 세상의 모든 소란스러움이 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덕구의 이야기를 들은 당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흙의 기운과 맑은 물의 평화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세상의 시름은 잠시 내려놓고 자연의 순리에 몸을 맡기듯 편안하게 눈을 감아보세요. 덕구가 갖고 놓은 그 아름다운 정원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별빛이 쏟아지는 그곳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